안녕하세요. 장검정학교 2학년 학생들. 자, 오늘은 고구려에 대한 수업 내용 두 번째 시간인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저번에 언급했던 대로 지역에 대해서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진을 좀 띄워뒀어요. 여러분 사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교과서 57쪽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가 여기 이 섬 보이세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해서 요 너머 지역은 중국 땅이고, 여기 한반도 일대만 우리나라 땅인데, 과거에 우리나라 영토는 좀 더 북방 지역까지 이제 장악을 하고 있었던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요 지역이 삼국시대에서는 좀 자주 출제가 된다가 자주 출연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역은 좀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이제 3학년 때 가면 독립운동 역시도 이 일대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요 일대가 어딘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과거에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처럼 딱 여기까지가 누구 땅, 여기까지가 누구 땅 이렇게 명확하게 지역이 구별되지 않았었거든요. 대강 이제 주로 산천, 이렇게 강이나 산 같은 걸 이용해서 많이 경계를 지었는데 근데 요걸로 조금 애매한 지역이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우리나라 경계에서 북방지대인데요. 요 일대, 요 북방에 있는 요 일대를 흔히 우리가 만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암살이라든가 이런 독립운동 영화 보시면 많이 들어보셨을 지역인데요. 만주라고 불려서 요 만주 일대는요. 이제 우리 뭐 예를 들어 여기 지금 고구려도 그렇고 부여가 과거에 이쪽 지역에 있었었죠. 그래서 이 만주 일대는 일단 날씨가 조금 추운 편인데요. 추우면서도 광활한 초원지대가 또 펼쳐지기도 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일대는 주로 농사보다는 부여가 그랬듯이 동물을 키우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았고요. 특히 국가가 따로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여기 이름 있는 것처럼 거란이라든가 숙신이라든가 나중에 여진족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요런 식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동물을 키우면서 이동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 되게 부족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요런 애들을 우리가 흔히 유목민족, 유목이 동물 키우면서 돌아다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목민족이라고 해서 여기 되게 선비족, 흉노족 굉장히 다양한 족속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 일대를 이제 여기는 명확하게 경계선이 없어요. 만주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 만주 일대가 이제 나중에 간도라고도 불리는 지역하고 좀 겹쳐지는 부분도 있어서 만주, 간도 요거 간도는 나중에 아마 3학년 때 가면 또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로서는 요 북방 우리나라보다 북방에 있는 요 일대를 만주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만주 옆에 여기 보시면 여기 툭 튀어나온 지역이 보일 거예요. 그죠? 보입니까?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여기 안시성 오골성이라고 적혀있는 요 일대. 자, 이렇게 우리가 땅이 바다 쪽으로 툭 튀어나온 거 반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여기 툭 튀어나온 거 여기 한반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요 툭 튀어나온 곳을 보면은 요 옆에 요렇게 선이 보일 거예요. 보입니까? 요게 아주 중국을 흐르는 큰 강인데요. 요하라고 그래요. 요하. 요하. 책에 따라서는 중국어 발음으로 랴오허라고도 불러요. 적어주면서 갈게요. 요하 또는 랴오허라고도 불리는 이 강인데요. 이 강의 동쪽에 있잖아요. 요하강의 동쪽에 있는데 툭 튀어나온 반도야. 그래서 요 앞에를 따서 요동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요동반도 혹은 그냥 요동지역이라고 불리는 그 지역이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태조왕 적혀 있죠. 여기 학습제도. 태조왕이 바로 고구려 땅에서 영토를 넓히기에 어이구 실수. 네. 영토를 넓히기에 여기 졸본 국내성 보이잖아요. 여기에서 바로 이쪽 지역으로 진출했다는 얘기예요. 보입니까? 그래서 여기가 원래 중국 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여기를 진출만 한 게 아니라 점령까지 해요. 그래서 여기가 또 철이 많이 나오는 철광지대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고구려의 힘을 강력하게 만드는 데 되게 중요했던 지역이고요. 상당히 오랜 기간 우리나라 영토였던 지역이요. 요동반도, 요동지역. 그래서 여기 랴오허강의 동쪽이라고
요동이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지도에서도 나타나지만 고구려 땅으로 많이 인식이 됩니다. 반면 고구려는 요하강을 기점으로 서쪽 지역까지는 침략을 잘 안 하는 편이었는데요. 가끔 전쟁을 하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서 여기 역시도 이쪽 후연 적혀 있는 이쪽 동네 역시도 가끔 고구려랑 충돌하면서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지역은 요하강의 서쪽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가 요동반도 요동 지역이라면 여기는 그럼 뭐라 불릴까요? 그쵸. 바로 이 후연 적혀 있는 이쪽 동네는 요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하강의 서쪽 지역이다. 요서라고 해서 이 요동과 요서, 삼국시대 할 때 종종 자주, 특히 요동은 더 출연하는 지역이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은 친구들은 교과서 57쪽 지도에다가 메모해 두시면 더 좋겠죠. 자, 요런 지역 있고요. 한 곳 더 우리나라하고 또 좀 자주 부닥치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밑에 있는 요 튀어나온 곳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튀어나왔으니까 반도라고 불리겠죠. 자, 이 튀어나온 지역, 이 동네는 산동 지역이라고 불려요. 중국에서 산동 지역이라고 불리고요. 그래서 산동 지역에 위치한 반도라서 흔히 산동 반도라고도, 아니, 동이 아니고 산동 반도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그리고 산동 반도, 중국어 발음은 동자가 둥으로 많이 발음이 돼서 산둥 반도라고도 적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색에 따라선. 그래서 여기 요서, 요동, 만주, 산동, 왜 우리나라 역사할 때도 자주 출연하는 중국 지명이니까, 중국 지역들이니까, 대략적으로 위치는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특히 요동하고 산동은 튀어나왔다는 게 되게 특징적으로 딱 표가 나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솔직히 요서랑 만주는 명확하진 않은데, 경계선이. 그래서, 여기는 또 자주 출연하니까 요 두 반도 지역은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수업 내용으로 돌아오면요, 여러분. 일단 지난 시간 내용 다시 한번 검토 좀 해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구려가 변하는 스타트 지점을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자, 우리 처음 해봤듯이 고구려는 원래 오부족 연맹왕국이라고 해서 부여를 약간 흉내낸 느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군장국가보단 발달된 단계지만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의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왕권이 굉장히 연약한 연합 형태의 나라를 만들었다라는 특징을 지닌다고 배웠었는데요. 자, 이렇게 나라를 건국한 주몽의 뒤를 이어서 점점점 고구려의 국왕들이 이대로 가면 나라가 약하게 운영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왕권을 강화시킴으로써 왕권 강 아이고 오늘따라 오타가 많네. 왕권 강화를 통해 왕이 있는 중앙이 힘을 키우는 중앙 집권적 형태의 국가로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토대를 닦았던 태조왕과 그 뒤를 이어서 조금 더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던 고국천왕 두 명의 임금을 살펴봤습니다. 기억납니까? 태조왕과 고국천왕. 그러면서 특히 우리 태조왕의 이름이 되게 이색적이라고 했죠. 태조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건국자, 즉 원래는 주몽이 받았어야 될 인물 이름이었는데 실제로 중앙집권 국가를 스타트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고구려다운 고구려를 건국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서 태조왕이 그 이름을 이어받았고요. 자, 근데 아쉽게도 태조왕이 미처 달성하지 못한 완벽한 왕위 독점 수습, 즉 부자 상속을 태조왕은 못했는데 그걸 고국전왕이 오부라는 시스템으로 좀 개혁을 하고 또한 진대법이라는 그런 법으로 대표되는 민생을 챙기는 백성들의 삶을 챙기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서 왕위의 부자 상속이라는 시스템까지 완성을 하는데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마지막에 퀴즈를 줬었죠? 우리 고국전왕, 자, 이렇게 훌륭한 내가 하늘에 이름이 닿았다라고 외우기 쉬우라고 그렇게까지 평가를 받는 굉장히 훌륭한 임금인데요. 자, 이 사람 정작 부자 상속 제도를 써먹지 못합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제대로 왕위를 물려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자, 혹시 예습으로 학습지 뒷면까지 좀 본 친구들은 아마 찾으셨을 텐데요. 바로 그 가로 빈칸의 힌트인 왕비 우씨 이야기입니다. 자, 실은 저번 시간에 살짝 언급했지만 우리 우씨 고국천왕의 와이프로서 고국천왕의 오부를 개혁한다든가 여러 가지 나란 일을 볼 때 상당히 옆에서 흔히 내조라고 하죠. 든든하게 뒤 백업 역할을 해줬던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고국천왕은 좋게 말하면 우씨를 굉장히 아끼게 되고요. 좀 안 좋게 말하면 그만큼 우씨의 입김이 커집니다. 그러면서 약간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스타일? 좀 그런 식으로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우씨는. 그러면서 우씨가 워낙
권력이 세다 보니까 고국 전황이 우씨 이외 다른 여자들을 쳐다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극이나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옛날의 왕들은 부인을 많이 두는 게 흠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이야 그러면 정말 나쁜 사람이죠. 한 여자만 바라보지 않고 그게 흔히 바람둥이가 되는 건데 옛날의 왕들은 왕족의 수를 늘려서 그 집안을 강화시키는 그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 그런 후계자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후계가 든든해야 되거든요, 건강한 아이들이. 근데 옛날에는 우리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고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애들이 단명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놔야 든든한 거야, 왕권이.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후궁들을 많이 두는 게 일반적이었거든요. 사랑을 떠나서 또한 뭐 집안이 든든한 여자들이 자기 옆에 있으면 또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혼인을 정략적으로도 많이 이용했는데 왕비우 씨가 기본적으로 기록에 따르면 좀 질투심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자신의 이외의 다른 후궁을 두는 걸 용납하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되게 몇 안 되게 우리나라 국왕 중에 대부분이 왕비가 여러 명인 분들이 많은데 최소 2명은 있어야 되는데 이 고국천왕은 몇 안 되는 왕비가 하나밖에 없는 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국천왕 입장에서 아이를 우씨하고 사이에서밖에 낳지를 못했는데 문제는 왕비 우씨가 임신을 못했어요. 아이를 못 가졌고요. 그래서 고국천왕은 결국 죽을 때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부자상속 제도를 만들었지만 써먹지는 못해요. 그러면서 근데 인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고국전왕의 아들은 없지만 동생은 무려 3명이나 있었거든요. 엄청 유능하고 똑똑한 남동생이 3명 있었기 때문에 계승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데 이 형제 셋 중에 누가 계승을 할 것이냐. 상식적으로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동생이 있어요. 몇째가 이길 것 같아요? 셋 다 능력 좋고 나이도 다 꽉 찼어. 그러면 보통 첫째가 물려받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 우 씨가 남편이 죽음으로써 자신의 왕비라는 지위, 왕비라는 권력을 잃는 것을 되게 두려워한 나머지 조금 꼼수를 쓰게 되는데요. 요 내용. 선생님 학교라면 재미지게 뭔가 이렇게 연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 줬을 텐데 지금 쪼끔 거시기해서 뒷면에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는 이야기니까 참고 삼아 공부하다가 '어 이런 일도 있었어?' 그러면서 우스갯거리로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고국천왕까지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고구려 항상 잘 나가는 건 아니에요. 좋은 왕만 등장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중간에 인제 고구려가 쭉쭉쭉쭉 계승해 오다가 아주 패스 같은 흔히 요즘 말로는 폭력적이고 아주 못된 왕을 하나 경험하게 됩니다. 이 왕은 중요하진 않은데요. 아주 못된 왕, 봉상왕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왕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아들이 자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부자 상속제에 따라서 계승을 했는데 계승하는 동안에도 신하들이 아주 난리를 쳤어요. 얘가 속된 말로 인스야, 인스. 인스 뭔지 알죠, 여러분? 인성 쓰레기. 그래 가지고 너무 못됐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왕이 되면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반대 여론이 많았음에도 아들이 없으니까 대체할 인물이 없어서 처음에는 계승을 했던 임금이에요. 근데 아니다 보니까 괜히 인스가 아닌 거야. 즉위하자마자 막 그 흔히 말하는 사치 낭비, 돈 엄청 낭비를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막 다 죽여버리고 좀 그런 봉상왕의 모습들이 연출이 돼요. 당연히 그에 맞게 신하들도 불만이 많겠죠. 불만이 업업 상승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공상왕이 이렇게 못된 놈들이 멍청하면 좀 괜찮은데 멍청하면 이제 금방 권력을 뺏길 텐데 이놈은 또 하필 눈치가 엄청 좋네. 그래서 눈치가 엄청 좋은 마루에 신하들한테 불만이 굉장히 가득 찼다는 거 알고요. 신하들이 자신을 대신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울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솔직히 자기가 봐도 못됐는데 왕이 된 이유는 주변에 다른 핏줄이 없어서거든 라는 생각에 봉성왕이 진짜 별것도 아닌 쪼잔한 핑계들까지 잡아가면서 주위에 막 왕족들 가까운 왕족들을 다 제거합니다. 왕이 될 만한 인물들. 그러면서 많은 왕족들이 제거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봉상왕의 한 사촌 정도 뻘되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을불이라는 이름의 왕자가 이대로 있다간 '형님이 날 죽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왕자 신분을 숨긴 채 도망 생활을 합니다, 이 을불이라는 왕자가. 그래서 이게 삼국유사였나 삼국사기였나 거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을불이 그래 가지고 근데 자기가 왕자라는 걸 안 들키려면 눈에 띄면 안 되잖아. 조용조용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서 무려 왕자 신분으로 가출을 한 다음에
그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아주 미천한 직업을 가지면서 먹고 살아요. 때로는 머슴살이도 하고요. 음 그러면서 막 곤장 맞고 막 별별 생쇼를 다 하고 막 거지처럼 막 밥을 구걸하러 다니기도 하고 되게 하다가 마지막에 을벌이 이제 도망 생활과 더불어서 눈에 안 띌 만한 직업을 찾다가 최종적으로 소금장수라는 직업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소금장수가 요즘 뭐 그냥 장사꾼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이 소금장수가 되게 천대받는 좋은 직업이 아닌 쪽에 속했어요. 그래서 약간 노예처럼 취급받는 직업이었는데 을불이 일부러 장수니까 떠돌아다니잖아. 그러니까 나를 쉽게 잡을 수 없을 거야. 그러면서 심지어 소금장수인데 누가 신경을 쓰겠어 하면서 일부러 이 직업으로 막 떠돌이 생활을 해요. 근데 문제는 떠돌이 생활 도중에 그러니까 집이 없을 거 아니에요. 떠돌이니까. 하루는 이제 여관 같은 데 우리로 치면 주막 같은 데서 하루 잠을 자게 되는데 이 주막에서 아줌마가 바가지를 씌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워낙 떠돌이 생활을 다 했으니까 주막 어느 정도 하룻밤에 얼만지 다 알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말도 안 되는 비용 청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 돈 못 줘." 이러면서 을불이 쪼끔 뭐랄까 튕기는 그러면서 정가대로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보고 이 주막 주인도 못됐어. 을불한테 "괘씸해. 내가 요구한 돈대로 줘야지." 하면서 을불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그 소금 장수가 가지고 있는 소금 짐 안에다가 자기가 가진 가장 비싼 물건을 숨겨 놓고는 나중에 이제 을불이 모른 채 소금 짐 안에 있으니까 몰랐지. 그래 가지고 떠나려고 할 때쯤에 도둑놈이하고 이제 관아에 신고를 해 가지고는 을불이 곤장을 맞고 피해 보상을 하는 그런 아주 서글픈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을불이 막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곤장 맞은 몸으로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인제 거의 쓰러지다시피 하면서 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이 사건이 귀에 들어간 거야, 주위에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서 이 왕을 봉상왕이라는 폭력적인 왕을 대신해서 다른 왕족을 찾고 있던 신하들이 을불의 존재를 알고 을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야말로 임금이 돼 주셔야겠습니다." 하면서 처음에는 을불은 근데 자기 죽이러 온 줄 알고 막 도망을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신하들이 그런 게 아니야. 그래서 봉상왕을 쫓아내고 반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직업이 굉장히 미천한 출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을불이라는 왕자, 선생님 대뜸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지?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이 바로 미천왕이라는 사람이고요. 실제 이름의 유래가 여기서 나왔다고 해요. 하도 미천한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래서 이 미천한 생활하면서 을불은 더더욱 백성들의 삶을 많이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이기 때문에 봉상을 몰아내고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근데 이 와중에서 미천왕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라가 잘 살려면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일단 땅이 커야 돼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토 정복을 되게 신경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미천왕만 있었으면 영토 정복으로 이 미천왕이 되게 유명해졌을 건데 문제는 근데 고구려에는 이 미천왕보다 몇만 배는 더 영토를 넓혔던 엄청 훌륭한 임금이 뒤에 등장하거든요. 그 사람이 그 유명한 우리 뒤에서 배울 거예요. 광개토 대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광개토 대왕이 영토 정복으로는 짱 먹어 이 아저씨가. 완전 최강이다 보니까 미천왕이 그래서 약간 밀렸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미천왕만 있었으면 분명히 아마 시험 주 출제 인물로서 미천왕이 나왔을 건데 영토를 워낙 넓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중요한 왕은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아닙니다. 영토 정복을 다른 왕들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다만 이 미천왕이 정복한 지역 중에 좀 이색적인 지역이 있어서 간혹 시험 문제에 출제되곤 해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대동강 유역에 위치했다고 흔히 알려져 있는 낙랑군이라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낙랑군 어디서 들어본 기억 없나요? 낙랑군. 복습을 꾸준히 한 친구는 알죠. 바로 고조선하고 관련이 있는 지역이죠. 자,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설치되었던 한 군현 중 가장 유명했던 대표 지역이 바로 요 낙랑군이고요. 참고로 한 군현, 한 다군은 한 나라가 만들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한 나라가 멸망하는 순간 사라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공간이지만 근데 재밌는 건 이 낙랑군은 워낙 세력이 세져 가지고요, 나중에 한 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혼자 살아남아요. 그래서
고구려가 건국되고 이제 한나라는 솔직히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약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도 낙랑군은 여전히 한반도 쪽에 살아남아서 물론 이것도 썰이긴 하지만 한반도에 있다는 것도 낙랑군은 살아남아서 일종의 한 개의 나라처럼 운영이 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천왕이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총 4개의 한나라가 설치한 군현이 있었는데 이 4개 중에서 최종으로 살아남았던 게 낙랑군인데 이걸 고구려가 마저 없애버린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나라 안에 다른 나라가 다스리는 공간이 있다 없다? 다른 세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한 군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완벽하게 소멸되는 요 시기가 미천왕 시기가 되겠고요. 그런 점에서 솔직히 막 다른 왕에 비하면 엄청 임팩트 있는 업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낙랑군 요 부분에서 고조선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좀 한 번씩 진짜 어쩌다 한 번씩 좀 등장을 하는 임금이에요, 고구려에서는. 그래서 좀 이름 정도는 선생님 빈칸을 안 맞는 게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그래도 알아는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천왕, 뭘 멸망시켰다는 거, 낙랑군을 멸망시켰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사라졌다? 한사군, 한군현이 사라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미천왕 영토를 막 넓혀요. 영토 당연히 어떻게 넓혔을까요? 막 사왔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적죠. 옛날 같으면 보통 영토 어떻게 넓혀요? 저 전쟁이죠. 미천왕은 쉽게 말하면 정복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문행이 전쟁 정복이 영토는 빨리 넓혀줘요. 그거는 되게 당시 고구려한테 도움인데 이 전쟁이 결국 화를 났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영토를 빼앗긴 국가나 세력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구려가 미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결국 그 다음 왕, 이 미천왕의 다음 왕 때 굉장히 고구려는 피를 보게 되는데요. 바로 요 사람이 고국원왕입니다. 이름 누구랑 좀 비슷하지? 그치? 고국천왕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외우기 쉬우라고 고국천왕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하늘의 이름이 닿을 정도로 유명한 왕, 대단한 인물 고국천왕이고요. 반면 고국원왕 원자를 원망할 때 원자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원망이 가득해서 원한을 가지고 죽었던 인물이 바로 요 고국원왕이 되겠습니다. 왜냐? 고국원왕은 끊임없이 자기 주위에 있던 세력에게 침입을 당하거든요. 바로 아버지 미천왕 때 영토를 넓히는 과정 속에서 주위 세력에게 많이 원망을 샀다라는 거고요. 또한 고구려가 강성해지는 걸 원치 않았던 또 어떤 나라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고구려의 영토를 뺏으려고 넓어진 영토를 뺏으려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북 방향으로 쳐들어왔던 공격이 되게 제일 유명한데요. 먼저 심각했던 공격은 북쪽입니다. 북쪽에서 거기 학습지에도 적혀져 있는 선비족이라는 인물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이구 선비족. 뭔가 선비하면 되게 그치 막 풍요적이고 얌전하고 공부만 할 거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세력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아까 방금 봤던 그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유목민족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선비족이고요. 자, 우리 유목민족 굉장히 무서워요. 말을 타고 기마병 뭉쳤다 하면 굉장히 센 애들인데 이 선비족이 당시에 뭉쳤어요. 막 고구려도 괴롭히고 중국도 이때 이제 좀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약을 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뭉쳐서 나라를 세웁니다. 이 나라 이름이 연나라인데 우리 연나라 옛날에도 들어본 적 있죠? 그죠? 지금 중국사에서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나라가 좀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요때 우리나라로 치면 고국원왕 시기에 선비족이 세웠던 연나라를 구분해주기 위해서 요 앞에 글자를 하나 붙여요. 전자가 되겠고요. 그래서 요때 고국원왕 때 전현이라는 나라가 발음 주의해주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들으시고 욕인 줄 오해하십니다. 전연이라는 나라가 선비족이 세운 나라인데 세력을 넓히는 와중 속에서 만주 지역 중심으로 넓히다가 고국원왕이 고구려 쪽으로 침공을 하게 됩니다. 자기 나라로 기준으로 하면 남쪽이 우리로 치면 북쪽에서 온 거죠. 그래서 침략을 막 하고 내려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공격하느냐? 바로 고구려 수도 국내성 일대까지도 침략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공격을 퍼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국원왕 입장에서는 실은 근데 이 고국원왕이 조금
그 자만한 것도 있거든요. 이 아저씨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평가를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은 아닌데 좀 아버지 때 백을 믿고 좀 자만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왕의 그릇은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능력은 고만고만한 사람인데 아버지처럼 막 싸움 잘하는 것도 아닌데 아 우리 고구려세 하고 좀 대비를 안 해놨었나 봐요. 그래서 선비족이 순식간에 국내성 일대까지 막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고국원왕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느냐. 일단 성이 불탔어요. 성이 완벽하진 않지만 불타서 수도가 한동안 좀 마비될 정도였고요. 심지어 그때 도망 과정 속에서 와이프랑 어머니를 제대로 챙기지 못했거든요. 고국원은 너무 순식간에 얘네가 내려오니까 빨리 도망가다가 그러다가 엄마랑 와이프가 납치가 돼서 포로 생활을 한동안 했었고요. 전현에서. 음.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때 여성이 포로로 끌려갔을 경우에 뭐 온전히 돌아오기 참 힘듭니다. 많이 그 노예처럼 취급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치욕을 경험하게 됐고요.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였던 아버지 미천왕의 무덤이 파헤쳐지는 왜냐면 옛날 무덤은 보통 껴묵거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물 가져간다고 미천왕의 무덤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런 치욕을 당했어요. 그래서 꺼이 하면서 이것만 해도 이 사람 얼마나 원망 가득하겠어요. 원한이 가득해가지고 막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아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데 문제는 이 틈을 타 고구려 완전 만만한데 하면서 남쪽에서 또 올라옵니다. 이게 바로 백제였고요. 하필 이 시기 백제가 전성기예요. 근초고왕이라고 해서 우리 교과서에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수업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 근초고왕이라는 사람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고요. 북쪽으로 쭉 영토를 밀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이 교과서 지도에도 있습니다. 백제 파트 찾으시면요. 53쪽이었던가 아무튼 지도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백제 근초광이 올라오고요. 심지어 근초광이 굉장히 야심만만해서 우리 생각보다 센데 고구려 생각보다 만만한데 하면서 막 올라가다가 고구려 나중에 수도가 되는 곳이죠. 어떻게 보면 고구려 핵심 지대 중에 하나인 평양성까지도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황해도까지 올라온 다음에 그 더 위에 있는 평안도까지 진격하려고 평양성을 공격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고구려왕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이 평양성을 뺏겨버리면 이제 평양성에서 국내성까지 쳐들어오는 게 되게 쉬워지는 거야. 근데 심지어 고국어나 앞에 이미 국내성이 한번 피바다가 됐었어요. 뺏기진 않았지만 다행히 피바다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백제가 또 국내성을 공격한다. 잘못하면 고구려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고국원왕 입장에서 이것만은 막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고국원왕도 직접 평양성으로 내려가서 전투에 임하게 되고요. 이걸 흔히 평양성 전투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 나라가 휘청휘청거릴 때 임금과 전성기 임금을 맞붙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상식적으로 그쵸. 근초고왕의 힘이 더 셌고요. 자, 결국 이 전투 도중에 고구건왕은 안타깝게도 활을 맞고 전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구건왕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전투 도중에 전사까지 했으니까. 그래서 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원한에 가득 찬 죽음을 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좀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건 그럼 얘들 왕이 죽었어요. 평양성 누가 먹어야 될까요? 그죠? 그럼 백제가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도 보신 분도 알겠지만 평양성은 백제 땅이 못 돼요. 왜냐? 이때 평양선 전투에서 고구원왕의 전사 소식을 들었던 그 백성들과 그 밑에 있던 군대가 와 이것 때문에 분노를 해가지고 우리 왕께서 돌아가시다니 그 충성심이 꽤 셌나 봐.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삐를 받아가지고는 역전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고국원왕은 좀 솔직히 까놓고 서 좀 모질이 같은 면이 있었는데 상황을 보니까 그죠? 그 아들이 엄청 훌륭한 임금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전투를 이끌면서 평양성을 지켜낸 것은 물론 이 아버지의 원한을 풀기 위해서 고구려의 힘을 키웁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구려가 강대국이 되는 기반을 닦게 되는데요. 이 아들 잘 키웠네 아들 하나는 소수리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리망 요 사람이 고구려의 전성기를 준비시킨 인물이야. 사실상 광개토대왕이라는 이 위대한 임금이 소수림왕이 없었다면 이 업적이 가능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지금 힘이 되게 약해졌거든. 엄청 약해졌거든.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소수림왕 아버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선 나라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밖으로 뻗어가는 뭔가 전쟁이나 영토 확장보다는 나라 내부 시스템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흔히 통치체제 정비라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통치하는 시스템, 체제를 정비해야겠다. 결심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소수리망 하면 아주 유명한
이거 모르면 진짜 이거 공부한 거 아니야 라고 취급받는 세 가지 업적이 등장합니다. 자, 세 가지. 첫 번째, 대학이란 걸 설립을 하고요. 대학 설립. 두 번째, 율령이라는 걸 반포해요. 율령. 요즘을 치면 헌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반포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그 유명한 불교를 수용하는 모습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 세 가지 어떤 내용인지는 다음 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